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의 통로가 단 10km짜리 좁은 골목길에 갇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골목의 주인이 대문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그리고 차갑게 선언하죠. 이제부터 여기 지나가려면 한 번에 30억 원씩 내.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도 마.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원유의 2%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게 이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수입 원유의 무려 95%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가 기름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전 세계를 뒤흔든 단 한 줄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특별 우대 국가 목록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미국도 유럽 국가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소식이에요.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 전 세계 해운 강국인 그리스의 선주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독일의 거대 물류사들이 수십조 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아프리카 대륙을 뺑 돌아가고 있을 때 오직 한국의 유조선들만이 통행료 면제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이 지옥 같은 바다를 유유히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란에 엄청난 돈을 준 걸까요? 아니면 비밀리에 무기라도 넘긴 걸까요? 아니요.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최근의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흘렸던 땀방울이 2026년에 우리를 구해낸 기적 같은 이야기거든요. 31년 동안 중동에서 뼈가 굵은 한 전문가가 내가 31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며 눈물을 흘린 이유, 지금부터 그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실화 저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뉴스 하나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중동의 심장에 새겨놓은 신뢰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 우리의 기름값을 지키고 경제 붕괴를 막아내고 있는지 그 내막을 현미경처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근 중동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물론이고 왜 유독 한국만이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 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이토록 든든하게 느껴지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럼 30년 넘게 이 바다를 지켜온 한 남자의 당혹스러운 고백부터 시작해보죠. 새벽 5시였습니다. 두바이 항구 끝자락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끈적한 습기와 함께 코끝을 찌르는 진한 기름 냄새였어요. 평소 같으면 수백 척의 유조선이 쉴 새 없이 오가며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을 만들어내야 할 이곳이 그날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에너지 해운 중개인으로 31년을 이 바다에서 일해온 마르쿠스는 그날 아침의 공기를 잊지 못한다고 해요.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가디언의 기사 한 줄이 떠 있었죠. 이란, 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 호르무즈 통행 우대권 부여. 마르쿠스는 처음에 헛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원유 사러 오는 나라가 이란이랑 무슨 대단한 외교 관계가 있다고? 이건 오보일 거야. 라고 말이죠. 중동에서 진짜 권력은 딱 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엄청난 오일머니가 있거나 압도적인 무력이 있거나 아니면 대대로 피를 나눈 동맹이거나.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동의 석유를 사다가 공장을 돌려 물건을 파는 전형적인 고객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리스 선주, 독일 물류 담당자, 싱가포르의 석유 트레이더들,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에너지 거물들이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어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가디언 기사 봤어? 한국 유조선들은 대체 어떻게 통과하는 거야? 그들이 쓴 계약서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 조항이라도 있는 거야? 마르쿠스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지를 뒤적였지만 쓸 말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우대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그에게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전이 지나면서 상황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란 대사가 직접 인터뷰에서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때 마르쿠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31년 동안 자신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뭔가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설마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그의 눈앞에는 이미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당당히 통과했다는 선박, 추적 데이터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한 척당 30억 원의 통행료를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된 상황에서 한국만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독점하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독일의 노르트제 해운 같은 80년 전통의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는 와중에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생존권을 따낸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마르쿠스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만의 무스카트 항구로 달려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50년 전의 흑백 사진 한 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1970년대 한국인들이 중동 땅에 무엇을 남겼기에 이란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보답을 하는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뉴스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이름,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이 해협이 왜 지구의 목줄이라고 불리는지 그 지리학적인 공포를 이해하려면 아주 쉬운 비유가 필요해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몸이라면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경동맥입니다. 뇌로 가는 모든 혈액이 통과하는 아주 좁은 통로 말이에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몸 전체가 마비되겠죠? 호르무즈가 딱 그런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해협의 전체 폭은 약 55km 정도 돼요. 55km면 꽤 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유조선들, 건물 몇 채를 합쳐놓은 것 같은 수십만 통급배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수심과 경로를 따져보면 실제 항로는 고작 10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그 10km의 항로가 전부 이란의 영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주장하는 그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기름들이 밖으로 나갈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영해라도 국제법상 무해통항권 이너선트 패서지라는 게 있잖아. 배들이 그냥 지나가게 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맞아요. 평시에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이란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란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우리 영해를 지나는 배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문을 닫을 권리가 있다. 실제로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문제는 수십 년간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법보다 무서운 건 현실이죠.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이 앞을 가로막고 포문을 연다면 어느 선주가 나는 국제법상 통과할 권리가 있다. 라고 외치며 배를 밀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곳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가 관철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정점에 서 있는 이란이 지금 그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브로커 마르쿠스가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오만의 무스카트 항구.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라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기름을 가득 싣고 당당하게 출항해야 할 초대형 유조선 VLCC 수십 척이 마치 거대한 시체처럼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거든요. 그는 방방곡곡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끝에 이란 해군의 고속정 두 척이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항로를 선회하고 있었죠. 그때 마르쿠스는 보았습니다. 해협 안쪽으로 들어가려던 유조선 한 척이 갑자기 뱃머리를 180도 돌려 되돌아오는 장면을요. 이란 고속정이 그 거대한 배의 앞길을 막아선 겁니다.
매일 저렇습니다. 하루에 10척씩 돌려보내고 있어요. 옆에 서 있던 오만 항구 관리인의 말에 마르쿠스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척. 그 배들이 싣고 있는 원유와 LNG의 가치를 따져보니 이건 하루에 수조 원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 배 안에는 단순히 기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의 선원, 수조 원의 보험 계약, 그리고 전 세계 공장을 돌려야 할 생명줄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란의 손짓 한 번에 그 모든 게 멈춰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대한민국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할까요? 숫자로 보면 더 공포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7%가 중동 지역에서 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중동산 원유의 무려 9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이에요. 계산해 보면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 20km짜리 좁은 항로에 목줄이 잡혀 있는 셈이죠. 봉쇄 선언 단 하루 만에 우리 증시가 7% 폭락하고 LNG 가격이 40% 폭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원유 도입 의존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나라예요. 에너지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전기가 나가고 물류가 마비됩니다. 우리에게 호르무즈 봉쇄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핵폭탄급 사건인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배들은 다 굶어 죽나요? 다른 길은 없나요? 물론 길이 있긴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죠.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존 경로보다 최소 2주에서 3주가 더 걸리고요. 운임은 평소보다 80% 이상 폭등합니다. 여기에 전시 보험료가 7배나 뛰죠. 마르쿠스가 만난 독일의 물류사 관계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 회사는 배 한 척당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봅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자살 행위예요. 실제로 80년 전통의 독일 해운사 노르트제가 파산 신청을 한 결정적인 이유도 이 감당할 수 없는 물류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파산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란 대사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발표한 거죠.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들은 예외다. 우리는 한국을 비적대적 우호국으로 지정하며 통행료 면제와 우선 통행을 보장한다. 발표장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럽 해운사 대표들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죠. 말도 안 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중동 시장에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야? 마르쿠스 역시 그 현장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자신이 알던 외교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30억 원의 통행료를 아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가 멈춘 상황에서 한국만이 무적 패스를 들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격이니까요. 도대체 한국은 이란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뒷거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마르쿠스가 두바이 에너지 행사장에서 만난 한국 기술진의 손을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50년 동안 숨겨져 왔던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2026년에 이 기적 같은 외교적 특혜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사막의 모래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우리 아버지들의 삽질에서 시작됐거든요. 이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리스트의 정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란 의회가 추진하고 가디언이 보도한 이 명단, 정식 명칭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우대 국가 목록입니다. 쉽게 말해 바다의 VIP 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단순히 기름을 싸게 사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전 세계에 목줄을 쥐고 있는 이란이 당신네 배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검문도 통행료도 없이 마음껏 지나다니세요라고 공식 보증을 서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명단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 나라들은 이해가 갑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적으로 끈끈한 협력 관계에 있고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큰손이죠. 인도는 달러 대신 자기네 화폐로 결제를 도와주며 제재의 구멍을 메워줬고 파키스탄은 국경을 맞댄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틈바구니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전문가가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최근에 우리가 천국-II 같은 고성능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잖아. 중동에서 우리 무기 체계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란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거지. 라고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K-방산의 위력이 대단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천국-II를 산 건 이란의 잠재적 경쟁자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오히려 이란 입장에선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죠.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기엔 중동의 정세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날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우리가 조용히 이란과 에너지 협력을 이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건 더 앞뒤가 안 맞아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 중 하나이고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며 이란의 자금을 동결했던 전적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빠져야 할 나라였던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다시 에너지 브로커 마르쿠스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디언의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두바이의 크리크버 전시관에서는 대규모 에너지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전시관 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햇살이 눈을 찌를 듯이 강렬한 아침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관계자와의 미팅을 마치고 연회장으로 향하던 중 복도 한복판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엔 작업복 차림의 한국 기술진 4명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유럽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그들은 조금 이질적으로 보였죠. 그런데 마르쿠스의 눈을 사로잡은 건 그들이 입은 옷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였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방공 체계를 담당하는 고위급 장교였거든요. 보통 이런 행사에서 구매자인 아랍 장교들은 팔짱을 끼고 설명을 듣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위험 넘치는 장교가 한국 기술진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인 채 그들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표정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스승이나 믿음직한 형제를 바라보는 듯한 깊은 신뢰가 묻어나고 있었죠. 궁금증을 참지 못한 마르쿠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기술진 중 한 명에게 명함을 받았죠. 명함에는 방산협력사 소속이라는 직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아랍에미리트 협력 14년 차. 마르쿠스는 그 숫자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14년. 천국-II 수출 계약이 맺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들은 이미 이 낯선 사막 땅에서 10년 넘게 살다시피 하며 기술을 전수하고 관계를 쌓아왔던 겁니다. 중동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3650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함께 배고픔을 견디고 현지 담당자의 가족 경조사에 빠짐없이 얼굴을 비추며 모래바람 속에서 장비가 고장나면 밤을 새워가며 고쳐준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었구나. 이들은 여기서 사람을 얻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국식 외교의 정수를 분석해 볼까요? 중동 사람들이 말하는 신뢰는 3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첫째, 현장을 지키는 힘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조금만 위험해지거나 수익이 안 나면 짐을 싸서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쟁이 터져도 전염병이 돌아도 끝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란인들은 이 모습을 50년 동안 봐왔습니다. 둘째, 기술을 아끼지 않는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최고니까 너희는 사기만 해라는 태도가 아니라 너희도 우리처럼 할 수 있어라며 기술의 밑바닥까지 가르쳐주는 태도. 이란의 공업 기반 시설 곳곳에는 과거 한국 기술자들이 전수한 노하우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셋째, 말보다 앞서는 행동입니다. 화려한 외교 수사보다 약속한 기한 내에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는 한국인들의 고집. 이것이 이란 의회조차 한국은 다르다고 인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란이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니까 아무나 붙잡고 우호국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르쿠스도 처음엔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냥 미국의 우방 중 하나를 포섭해서 이간질하려는 속셈이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의구심은 그가 두바이 한인 거리의 낡은 식당에서 70대 노주방장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란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2026년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197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거대한 연대기의 결실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일구러 왔어요. 47년 전 23살의 나이로 사막에 발을 내디뎠던 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그 노인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을 본 마르쿠스는 마침내 31년 동안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도대체 50년 전 그 사막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란의 무서운 혁명. 수비대원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한국인들의 진짜 신뢰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이제 우리는 흑백 사진 속에 멈춰있던 1970년대의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의 두바이 항구를 떠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50년 전의 그 뜨거운 모래, 사막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중동 건설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외화벌이의 효자 노릇을 했다 정도로 딱딱하게 한 줄 적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 숨겨진 진짜 풍경은 어땠을까요?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인당 GDP가 몇백 달러에 불과하던 시절, 중동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 하나에 수만 명의 청년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오직 붉은 모래와 이글거리는 태양뿐인 지옥 같은 평원이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폐부로 쏟아져 들어오던 섭씨 50도의 열기. 그것이 그들이 마주한 중동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간 거니까 그 정도 고생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시선이죠. 하지만 이건 당시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당시 중동 현장에는 한국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노동자들도 있었고 기술력이 뛰어난 유럽과 미국의 엔지니어들도 넘쳐났어요. 하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의 머릿속에 한국인이라는 이름이 전설처럼 박힌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돈을 위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구 국가의 기술자들은 기온이 45도를 넘어가면 건강에 해롭다며 에어컨이 나오는 숙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지 노동자들도 모래바람이 불면 작업을 멈췄죠. 하지만 오직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입과 코에 수건을 칭칭 감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내 월급보다 더 무거운 가치가 있었거든요. 바로 내 뒤에 있는 가족과 내 앞에 있는 신뢰였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본 것은 바로 이 기괴할 정도로 성실한,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한국인들의 무서운 고집이었던 겁니다. 당시 리야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 청년의 기록을 들여다볼까요? 23살의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사우디로 떠났던 그는 매일 아침 오시면 일어나 뜨거운 소금물을 들이켰습니다. 몸 안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모래 폭풍이 몰아쳐 모든 공사 현장이 멈췄던 날이었어요. 현지 감독관조차 오늘은 절대 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감독관이 현장에 다시 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모래 더미에 파묻혔던 기초 공사 구간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모래를 퍼냈던 겁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왕실 관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인가? 라는 감탄과 함께 말이죠. 이것이 바로 50년 전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던 한국인들의 초과 신뢰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들이 현장에서 실천했던 그리고 지금의 우호국 지정을 만든 신뢰의 3단계 법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공유된 고통입니다. 한국인들은 관리자라고 해서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똑같이 뜨거운 모래밭에서 땀을 흘리며 함께 밥을 먹었죠. 우리는 너희를 부려먹으러 온 게 아니라 같이 건설하러 왔다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준 겁니다. 둘째,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건 3년은 걸릴 공사다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1년 반이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밤낮 없이 일해 그 기한을 지켜냈죠. 기한 엄수는 중동 비즈니스에서 신과 같은 약속입니다. 셋째, 사후 관리의 진정성입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철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년이 지난 뒤에도 고장이 나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한번 지은 건물은 내 자식과 같다는 그 마음가짐이 지금 이란인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하지만 작가님,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서구 국가들과 멀어졌잖아요. 한국은 친미 국가인데 어떻게 그 신뢰가 유지된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가 이란을 등졌을 때도 많은 한국 기술자와 기업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변해도 우리가 맡은 다리와 건물은 완공해야 한다는 그 고집 때문이었죠. 이란인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친구이기 이전에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땀 흘려준 친구였던 겁니다. 이 감정이 50년을 건너뛰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위기 상황에서 우호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의 종착역으로 향합니다. 마르쿠스가 두바이의 낡은 한인 식당에서 마주한 70대 노주 방장. 그 노인이 35년 동안 국자를 놓지 않고 지켜온 그곳에서 마르쿠스는 마침내 이란 정부의 발표문보다 더 강력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내 손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긴 계약서입니다. 47년 전 사막으로 떠났던 청년이 70세 노인이 되어 마르쿠스에게 내민 그 손. 그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안에 어떻게 30억 원의 통행료 면제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가 담겨 있는지 이제 그 눈물겨운 마지막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교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보통 외교라고 하면 정장을 잘 차려입은 장관들이 고급 회담장에서 악수하고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중동, 특히 이란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외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정 네트워크 외교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해야 할 때 어제 처음 본 변호사에게 갈까요? 아니면 30년 동안 우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고생을 같이 한 옆집 아저씨에게 갈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찍은 건 한국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옆집 아저씨처럼, 아니, 때로는 형제처럼 그들의 땅에서 함께 땀 흘리고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수조 원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시간이라는 재료로만 빚어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인데 개인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정권이 바뀌면 끝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이죠. 하지만 중동의 문화를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지역은 와스타 WASTA라고 불리는 인맥과 신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정치적 수사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내 할아버지의 집을 지어주고 내 아버지의 일터에 다리를 놓아준 한국인들에 대한 기억은 유전자처럼 각인되어 내려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위 간부도
의회의 의원들도 어린 시절 한국 기술자들이 지어준 건물에서 자랐고 그들이 만들어낸 도로를 달렸거든요. 즉, 외교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에너지 브로커 마르쿠스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 있습니다. 두바이의 어느 낡은 골목, 한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는 한인 식당에 들어갔을 때였죠. 벽에는 색이 바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78년 사막 한가운데서 젊은 한국 청년들이 구릿빛 피부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마르쿠스는 주방에서 묵묵히 국자를 적고 있는 70대 노인을 만났습니다. 1978년 23살의 나이에 리야드 건설 현장으로 처음 왔다는 사장님이었죠. 47년 동안 이 땅을 떠나지 않은 노인은 마르쿠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진 속 청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떤 이는 이곳의 장관이 됐고 어떤 이는 군의 최고 사령관이 됐어요. 우리가 모래 폭풍 속에서 같이 밥 먹던 그 친구들이 말입니다. 마르쿠스는 노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47년의 세월 동안 건설 현장의 삽자루와 주방의 칼자루를 번갈아 쥐며 만들어진 돌덩이처럼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죠. 그 순간 마르쿠스는 전율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이름, 한국 우호국 지정. 그 화려한 법안 뒤에는 이 노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있었던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본 건 한국의 세련된 외교 전략이 아니라 50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이 굳은 살의 진정성이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 기업들과 외교관들이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중동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3단계 행동 지침을 공개합니다. 이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 적어야 할 내용이에요. 1. 결과로 말하라 아웃풋 오버 스피치. 중동 사람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눈에 보이는 완공된 건물을 믿습니다. 한국인은 말로 약속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한 내에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2. 끝까지 책임져라. 이터널 AS 공사가 끝났다고 철수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고장이 나도 우리가 지은 것이니 우리가 고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란인들은 이 무한 책임에 감동합니다. 3. 문화를 존중하라. 컬처럴 엠퍼시. 단순히 돈을 벌러 온 이방인이 아니라 라마단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며 진짜 이웃이 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신뢰가 좋아도 국가 이익 앞에서는 냉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성적인 이유로 30억 원의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는 게 경제적으로 말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실리의 문제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믿을 수 없는 국가의 배를 통과시켰다가 사고가 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50년간 검증된 보증수표와 같죠. 이란에게 한국은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인 겁니다. 즉, 30억 원은 이란이 한국이라는 신뢰 자산에 지불하는 검증 비용의 절감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냉혹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란의 이 파격적인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시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부 비축유 208일, 그 시계가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고갈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한국만이 다시 유조선의 엔진을 돌려 호르무즈 해협을 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이 결정이 우리의 기름값과 전기세,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208일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한국 경제가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그 충격적인 데이터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감동을 내려놓고 차가운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에너지 안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평소에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쟁이나 봉쇄가 터지면 이 단어는 우리 목을 죄는 모래시계로 변합니다.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공장은 돌아가야 하고 자동차는 달려야 하며 한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정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전략 비축유라는 걸 쌓아둡니다. 창고에 기름을 가득 채워두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순간 이 모래시계가 뒤집혔습니다.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우리의 버티기 시간은 정확히 208일이었어요. 또 반년 넘게 버틸 수 있으면 넉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아찔한 숫자예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208일이라는 숫자가 마치 208일 동안은 평소처럼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에너지 모래시계의 모래가 절반쯤 남았을 때, 즉 100일 정도가 남았을 때부터 국가 경제는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원재료 값이 뛸 것을 대비해 물건 생산을 줄이고 주식시장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폭락하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실제로 이번 봉쇄 초기 한국 증시가 단 하루 만에 7%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208일 뒤에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끝이다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즉, 208일은 생존의 시간이 아니라 공포의 카운트다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했다는 건 누군가 그 모래시계를 다시 옆으로 눕혀버렸다는 뜻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멈춘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름을 확보했다는 걸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심리적 붕괴를 막아낸 천금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볼까요? 이란이 면제해 주기로 한 통행료, 배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이라고 했죠. A. 국가 간 거래에서 30억 원이 뭐 대수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달에 수십 척, 수백 척의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이 해협을 오갑니다. 배 10척만 지나가도 300억 원, 100척이면 3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회비용이에요. 독일과 그리스의 해운사들을 보세요. 이란의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갑니다. 항해 기간이 20일 이상 늘어나죠. 그 20일 동안 배 안에서 타 들어가는 연료비, 선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제때 기름을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장, 가동 중단 손실까지 합치면 배 한 척당 손실은 수백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하지만 한국 유조선은 어떤가요? 이란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10km의 지옥문을 단 몇 시간 만에 통과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조 원의 돈을 바다에 뿌리며 고통받을 때 한국은 평소와 다름없는 비용으로 에너지를 들여오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불공정 게임이자 한국에게만 주어진 골든 티켓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의 위기에서도 작동할 에너지 방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에요. 1단계 전략 비축유의 확보. 정부. 현재 정부는 약 7,640만 배럴의 기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이 약 90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죠. 이란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기초 체력이 없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2단계 민간 비축 및 국제 협력 기업. 정유사들이 가진 7,380만 배럴과 국제 공동 비축 물량 3,500만 배럴이 2차 방어선입니다. 즉, 정부와 기업이 2중, 3중으로 그물망을 쳐놓은 거죠. 3단계 신뢰 자산의 가동 외교. 이게 바로 이번에 터진 핵심이죠. 2단계 방어선이 무너지기 전에 50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항로 자체를 열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고도화된 형태의 에너지 안보 전략입니다. 작가님, 다 좋은데 그래서 제 자동차 기름값은 언제 내려가나요? 가장 궁금하실 질문이죠. 답은 시차는 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입니다. 국제 유가 자체가 오르면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물류비와 보험료 폭탄을 맞아 기름값이 2배, 3배 뛸 때 한국은 국제 유가의 상승분만큼만 반영하면 됩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석유 제품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나라는 정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싸게 들여와서 다시 정제에 수출하는 재수출 이익도 어마어마해지겠죠. 이란의 우호국 지정은 우리 지갑을 지켜주는 방패인 동시에 우리 수출 기업들에겐 거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란의 파격적인 결정,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의 땀방울, 그리고 208일의 시계를 멈춰 세운 경제적 기적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게 이 거대한 선물을 던진 걸까요? 단순히 과거가 고마워서? 아니요. 중동의 고수들은 그렇게 낭만적이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란이 한국을 선택한 이면에는 향후 50년의 중동 질서를 바꿀 거대한 전략적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최종 분석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위대한 신뢰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결론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서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무엇이 진짜 국력일까요? 보통은 GDP 수치나 강력한 군사력 혹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우호국 지정 사건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신뢰 자본 트러스트 캐피털이라는 개념이죠. 이건 회계 장부에도 나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전 세계 에너지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어떤 미사일이나 금괴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신뢰예요.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사막에 심어놓은 건 단순한 도로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용을 그 땅의 심장에 이식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주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과거의 신뢰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국제사회는 철저한 힘의 논리 아니냐. 이란이 한국을 이용하는 것뿐이다라는 회의론이죠. 하지만 중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알 수 있어요. 중동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이 일어섰다 사라진 땅이에요. 그들은 강대국의 힘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돈으로 산 관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안전한 리스크 관리처입니다. 어떤 정치적 풍랑이 불어도 약속을 지켰던 50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즉, 실익을 따지면 따질수록 이란에게는 한국만큼 믿을 만한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곧 가장 고차원적인 실익이라는 걸 이란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두바이 항구 끝에 서 있던 에너지 브로커 마르쿠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는 31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비즈니스의 정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만난 노주방장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먹였다고 해요. 나는 당신들이 원유를 사러 오는 단순한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땅의 주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온 형제였군요. 마르쿠스는 그날 밤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중동의 전략적 파트너였죠. 그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유조선 한 척의 통행료 30억 원을 계산할 때 한국인은 50년 전부터 이 바다의 마음을 사고 있었다.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사람을 남기는 법을 실천했다. 부두 끝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던 마르쿠스의 눈앞에 드디어 뱃머리를 돌려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유조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깃발에는 선명한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죠. 다른 나라 배들이 여전히 정박한 채 차가운 바닷물에 흔들리고 있을 때 오직 한국의 배만이 당당하게 엔진 소리를 내뿜으며 지옥의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차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이 거대한 자산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까요? 역사의 무게를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정적인 전기와 기름값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50년 전 23살 청년의 굳은 살이 2026년 우리의 지갑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술을 넘어 진심을 전달하라. K-팝, K-반도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중동이 한국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세련됨보다 우리의 우직함에 있습니다. 비즈니스든 외교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 특유의 정문화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50년을 설계하라. 건설과 방산을 넘어 에너지 전환, AI, 의료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함께 성장한다는 한국식 모델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듯 그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돕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작가님,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에게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사실 이란의 이번 결정은 중동 전체에 거대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한국과 손잡으면 위기 때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걸 공식화한 거죠. 이미 사우디의 네옴시티나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업 등에서 한국의 입지는 독보적입니다. 이란의 이번 사례는 일종의 기폭제가 되어 중동 전역에서 한국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최고 VIP가 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왜 이란은 한국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30억 원의 통행료보다 무겁고 95%의 원유 의존도보다 강력하며 208일의 비축유보다 끈질긴 50년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기름값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윗세대가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선물을 남겨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의 국민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두 끝에서 태극기를 달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1978년 리야드 사막에서 삽을 들었던 한 청년의 꿈이자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의 땀방울에 작은 경의를 표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동시에 울릴 수 있는 더 깊고 강력한 다큐멘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실화 저장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